이병 윤서준, 잠깐. 파운데이션 아래 비치는 멍 자국을 발견한 헌병대장 최강호 중령. 첫 휴가를 앞둔 병사의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용기가 썩은 군대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오후 3시 부대 위병소 앞에 선 이병 윤서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휴가 허가증을 꽉 쥔 채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덮인 얼굴, 목까지 올라온 내복깃, 그리고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눈빛이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죠. 이병 윤서준, 신분증과 휴가증 제시하십시오. 헌병대장 최강호 중령의 목소리가 위병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그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서준이 건넨 휴가증을 받아들며 최 중령은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병 윤서준. 최 중령이 서준을 불러 세웠어요. 파운데이션 아래로 비치는 멍 자국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왼쪽 광대뼈 부근의 푸르스름한 색깔과 턱선을 따라 번진 황갈색 멍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 같지 않았죠. 어디서 다쳤습니까? 그냥 훈련 중에 넘어져서. 서준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바닥만 향하고 있었어요. 최 중령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해 본 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죠. 이병 윤서준, 나와 함께 조사실로 가겠습니다. 중령님, 저는 휴가만 가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명령입니다. 최 중령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준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위병소를 지나 헌병대 조사실로 향하는 짧은 거리 동안 서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아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준의 마지막 방어막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중령은 의자를 권하며 조용히 물었어요.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서준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비치는 가운데 서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시작된 그의 말은 점점 거침없는 폭로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대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눌려 있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 이유 없는 폭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하는 부대의 분위기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이 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죠. 분대장 병장이 맨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고. 아니, 실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나 있을 때 저를 불렀죠. 주먹으로 옆구리를, 뺨을, 머리를. 최 중령은 묵묵히 들으면서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소대장님도 아셨습니다. 보고도 했는데.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하다며 더 강하게 단련시키라고 하셨어요. 서준의 고백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방조와 묵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중령의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주겠다면서 3명이 돌아가면서 서준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최중령은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령님 저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또 윤서준, 이병. 최중령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준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최중령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들은 이 부대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어른을 만난 것 같았어요. 최중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휴가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제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도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준이 부대를 떠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헌병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최중령은 즉시 수사팀을 소집하고 전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라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놓치는 것 없이. 헌병대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생활관과 교육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영상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드론을 이용한 부대 전체의 감시 영상도 수집했습니다. 포렌식 팀 윤서준 이병의 침상 주변을 정밀 조사하십시오. 수사관들은 생활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혈흔 반응 검사, 지문 채취, 그리고 폭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모두 증거물로 수집했습니다. 서준의 침상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들이 그들의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죠. 한편 다른 팀은 동료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침묵의 문화,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실만 말해 주십시오. 수사관의 계속된 설득과 보호 약속에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등병 김태호가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윤서준 형보다는 덜했지만 김태호의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후임병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겪었던 크고 작은 폭행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교육시간 이후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폭행의 정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경의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죠. 분대장 박상훈 병장, 소대 부분대장 이민수 상병, 그리고 고참병 정대혁 일병까지 모두 현행범입니다. 수사팀장이 최중령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연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소대장 김유진 중위와 중대장 박철민 대위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 상황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최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드러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오히려 가해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내일 아침까지 모든 관련자들의 혐의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에도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폭력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감지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간부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헌병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직사 간의 보고를 받은 김유진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엇을 위한 면담인지 대충 짐작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자신이 묵인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중대장님도 호출 명단에 있습니다. 박철민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그 정도는 군기 잡는 것이라며 오히려 부추겼던 자신의 발언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헌병대 조사실에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중령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박상훈 병장, 지난 3개월 동안 윤서준 이병에게 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분대장 박상훈 병장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동료들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합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기합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사관이 틀어준 영상 속에는 명백한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모습.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죠. 박상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민수 상병과 정대혁 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공범이에요. 3명의 병사들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간부들이 묵인했고 심지어 더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이죠. 오후에 진행된 김유진 중위의 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위님께서는 부하들의 가혹행위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합 정도로만. 하지만 병사들의 증언은 달랐어요. 김중희가 직접 목격한 후에도 좀 더 세게 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박철민 대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그는 아예 가혹행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하다, 좀 더 강하게 단련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아셨죠? 대위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져 갔어요.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헌병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즉시 격리하고 피조사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내부 고발 시스템을 정식으로 가동시켜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부대 지휘부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 김현수 대령은 급히 소집된 간부회의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어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사단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헌병대장,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강호 중령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그였기에 조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연대장님, 명예는 진실을 덮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진정한 명예가 회복됩니다. 최중령의 단호한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다른 간부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조용히 처리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최중령은 더욱 확고한 어조로 답했어요. 그의 눈앞에는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윤서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군검찰에 통보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연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최중령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법적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님께서도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연대장님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가 상부까지 올라갔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대령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자신이 피조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자 보고서에 생활관 내 기강 문제라는 제목으로 중대장이 올린 보고서, 그리고 연대장님의 승인 사인이 확인됩니다. 수사관이 내민 문서를 본 김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기강 문제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조직적 가혹행위에 대한 은밀한 보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반적인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연대장님께서도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령의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부대 최고 지휘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위계 질서와 조직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군대 기강이 무너집니다. 한 참모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최중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못된 기강이라면 무너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강은 법과 인권이 보장될 때 확립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대 전체는 충격에 빠졌어요. 연대장까지 조사받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기존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지는 건가? 윤서준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구나. 병사들의 속삭임 속에서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헌병대와 군검찰의 합동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무관 이성훈 소령이 직접 부대에 파견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첫 번째 임무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상습적 폭행, 조직적 은폐, 그리고 상급자의 방조까지. 이는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소령은 수집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병사들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의료진의 상해,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 가혹행위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병장, 이민수 상병, 정대혁 일병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부들의 처리였습니다. 이들의 방조와 묵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김유진 중위와 박철민 대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가해를 방조한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되었어요. 이는 부대 내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권위적이었던 간부들이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준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총 7명이 특별보호 대상이 되었어요. 피해자들을 별도 생활관으로 분리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령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죠. 군 상담관 박지연 대위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착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개별 상담과 집단 치료를 통해 그들이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약해서, 제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등병 김태호의 고백을 들으며 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역시 가혹행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은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 김현수 대령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었어요. 비록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지만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연대장님께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최고 지휘관의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는 부대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가해자들이 차례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주범인 박상훈 병장은 3년의 실형을, 공범들과 간부들도 각각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부대 앞을 지나는 호송차를 바라보며 많은 병사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우리 부대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변화의 바람이 부대 전체를 휩쓸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폭력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윤서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정말로 달라졌을까? 아니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병소를 지나며 느낀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어요. 예전처럼 살벌하고 긴장된 공기 대신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인사도 이전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윤서준 이병님이시죠? 헌병 대장님께서 복귀하시면 먼저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헌병대로 향했어요.
최중령은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까? 많이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약속드린 대로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이 부대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중령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서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동료들의 시선도 달랐어요. 예전처럼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몇몇 후임병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형,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모두가 편해졌습니다. 형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이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서준은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있었어요. 개인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터뜨린 고백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활관에 도착한 서준은 자신의 침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침상 위에는 새로운 군복과 생활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권보호 매뉴얼과 함께 최중령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죠. 편지를 펼쳐든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윤서준 이병에게 당신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군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헌병대장 최강호. 편지를 읽으며 서준은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상처를 가리거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고 긴장된 공기 대신 병사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부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소대장 정민호 중위는 병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부대는 상호 존중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중희의 말에 병사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빈말이나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밤중에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러 올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 복귀 후 한 달이 지나고 윤서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부대 내 인권 보호 활동의 선도병으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이는 그의 경험과 용기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윤서준 이병, 이제 당신이 후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최중령의 당부를 받으며 서준은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신병들이 부대에 배치되었어요. 19살 신병 이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군대에 온 그의 모습에서 서준은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재민아, 긴장하지 마.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병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선임님,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괜찮아. 모르는 건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억해. 여기서는 절대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서준의 말에 재민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던 그에게 선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다른 곳에서는 군대가 무섭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어. 적어도 우리 부대에서는 말이야. 서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서준은 인권 교육 담당자로서 직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권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일을 한다면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해줄 시스템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준의 강의가 끝난 후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임님, 혹시 신고하면 더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내가 보장할게. 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임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또 다른 신병의 질문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일을 겪었어.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신고했고 결과적으로 이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지. 신병들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들 앞에 있는 선임이 바로 이 부대를 바꾼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공포와 고통을 여러분은 절대 겪지 않아도 돼.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서준의 말에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신병들이 그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최중령으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윤서준 이병의 사례가 다른 부대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군 전체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준의 용기가 한 부대를 넘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최중령의 질문에 서준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제가 겪었던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준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혹행위 없는 부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윤서준의 용기가 만들어낸 첫 번째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